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7월 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정무, 공보비서관을 데리고 수원 새마을연수원, 경기도청, 청소년 지도자 연수원 등의 신축 공사장을 시찰했다. 새마을연수원 원장실에서 대통령은 김준 원장과 농업진흥청장, 정상천, 정무 2비서관과 환담을 나눴다. 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화제로 올랐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원으로 갈 때는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 양지터미널에서 구도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가 자갈길을 1시간 이상이나 힘들게 달려야 했다. 도착하고 나서 청소년 지도자 연수원을 둘러본 대통령은 조병규 경기지사에게 물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집이 뭐요? 원장 사택입니다. 교육장을 먼저 짓고 나서 연수원장 집을 짓는 것이 순서인데 어떻게 원장 관사부터 지었소? 그런 다음에 먼저 도로를 놓지 않은 점, 식당이 중앙에 위치한 점, 원장 관사가 호화롭다는 점, 교관 숙소의 건축 양식이 기이하다는 점 등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이것을 재검토하는데 여기 교통사정도 나쁘니까 공사 중이지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순서대로 건물을 짓도록 하시오. 특히 이 청소년 연수원은 원장 사택과 교관 숙소를 먼저 지어놓고 또 그것도 우리가 보통 보는 건물과 달리 사치스러우니 오히려 청소년들을 연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겠소. 대통령의 못마땅한 반응에 수용했던 정상천 정무 2비서관과 경기지사는 당황해서 다른 설명은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대통령은 다음 시찰지를 포기하고 곧장 청와대로 돌아왔다. 1976년 7월 9일 우천. 오랫동안 한발이 계속되어 일부 모내기가 늦어지거나 이미 모내기를 마친 논의 일부가 말라 들어간다고 농민들은 비를 몹시 기다리는 중에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장마 전선이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 이 비는 내일도 계속될 듯 하다니 이것으로 완전히 해갈이 되고 금년도 풍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석유 파동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던 우리 경제가 금년 봄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 이제 완전 정상화되고 생산과 유통, 수출, 모든 부분이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약 57%의 신장을 했고 정부 보유 외화도 20억 달러를 초과, 기초 수지 면에서도 흑자를 시현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단합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면 국력은 매일매일 자라게 마련이다. 근면, 자조, 협동은 나 자신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1976년 7월 16일 흐림.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을지 연습을 실시. 오늘 밤 22시를 기해 종료된다. 1968년부터 이 연습을 매년 1회씩 실시하여 금년으로 9회째가 된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연습 내용이 충실화되고 모든 공무원들도 이제는 숙달이 되어 일단 유사시에는 자신에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연습의 주된 목적은 전시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여 전쟁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있다. 종합강평은 8월 말경에 있을 예정이나 총평해서 이 정도면 북괴 단독 남침이 있더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섰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나 이 연습을 처음 시작하던 초기 상황에 비교하면 그간 우리의 국력이 크게 증강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9회에 걸친 을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턱 흐뭇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계속 부단히 검토하고 보완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이 연습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7월) 말부터 박 대통령은 진해 휴양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7월 31일 대통령은 수행 기자단과 비서진 몇 명과 함께 수영을 하고 나서 환담을 나누던 중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큰 영의 그네 양이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와서 나라 사랑하는 길을 말하면서 나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장미꽃이 피어있는 아담한 집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끓여 대접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영애의 결혼 문제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국민의 더 큰 관심은 송구스러워 묻지 못하겠습니다. 그네도 출가할 나이가 됐으니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출가시켜야지. 내 재혼 문제는 생각해본 일도 없고 마음도 내키지 않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박 대통령은 한참 동안이나 하늘을 쳐다보았다. 더군다나 애들이 커서 장가도 보내고 출가도 시켜야 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출가시키지 못했어요. 우선 그네부터 시집 보내고 다음에 근영이 차례가 되겠죠. 되풀이하지만 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애들 문제를 앞세워야 할 것 아니요. 지만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니 예비고사를 위해 지금이 황금 시기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에 대학 시험 치를 때 잘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애들이 따라오지 않은 것도 지만이 시험 공부를 도와주느라 셋이 같이 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만이 엄마가 없으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 말이 그렇지 부모로서 자식을 결혼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요. 우선 내 머리에는 애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요. 나는 재혼 안 해요. 이 말을 할 때 대통령은 주먹까지 불끈 쥐어 보였다. 화제는 안보 문제로 넘어갔다. 국군 지휘권 문제에 대해 내가 한마디 하지. 지금껏 한미 양측이 모두 이 문제를 제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미군 지상군이 현 수준에서 줄어들면 당연히 지휘권 문제는 제기돼야 할 것입니다. 미군의 숫자가 적은데 별만 넷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작전권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자주국방에 대해 미국 측은 그 진위를 명백히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자주국방 개념은 북괴가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할 경우에 이를 우리 힘만으로 막자는 것인데 미국 측은 우리 국군이 여세를 몰아 이북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북괴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만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북괴를 휴전선 이북으로 쫓아버리겠다는 방어 위주의 전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절대 힘이 넘친다고 북괴를 침범할 생각은 없어요. 설령 중국과 소련이 북괴를 지원한다 해도 미 해군과 공군이 우리를 지원하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군도 공대공 미사일을 갖게 됐고 해군도 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북괴의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발견할 수 있는 미군의 초계기가 있어요. 또 우리 해군의 주축이 잠수함을 격파하는 구축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이 우리를 침범한다고 해도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이젠 생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평화로운 가운데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아무리 통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동포의 피를 보면서까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15명의 한미 경비관과 노무자들이 남측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자르고 있었다. 북한군 장교 박철이 부하들을 데리고 오더니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 대위는 이를 묵살하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서 1년 기한의 한국 근무를 3일 남겨두고 있었다. 박철이 북한 병력을 불렀다. 30여 명의 북한군이 트럭을 타고 왔다. 손에는 쇠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가지치기를 하던 노무자들을 애워쌌다. 박철은 한국군 장교를 통역 삼아 미군 장교에게 다시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보니파스 대위가 이를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 박철은 손목시계를 풀어 손수건으로 싼 뒤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죽여 라고 고함치면서 보니파스 대위의 목을 손으로 쳐 쓰러뜨렸다. 동시에 북한 군인들은 한미 경비병과 노무자들을 덮쳤다. 보니파스 대위는 몽둥이와 도끼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다. 다른 미군 장교 마크 바렛 중위는 사병을 도우려다가 맞아 죽었다. 미군 기동타격대가 도착했을 때는 북한군이 분계선을 넘어가 정렬을 끝낸 뒤였다. 이 뉴스가 워싱턴으로 전해졌을 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캔자스시티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으로부터 공산당에 대해 너무 무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관계로 키신저 국무장관이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미국 CIA 요원은 이런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발적인 사고는 아닐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합참을 대표해서 나온 해군 참모총장 제임스 I. 할로웨이 제독은 북한이 남침에 성공하려면 기습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만반의 경비태세에 돌입한 이상 북한의 대규모 군사 공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이 회의에서 키신저 장관은 포드 대통령과 통화한 뒤 북한 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피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스틸웰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회의 전에 합참으로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버리자는 보복안을 냈으나 키신저는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태도였다. 긴급대책회의는 구체적인 보복 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한국으로 병력을 집결시키기로 했다. 오키나와 기지로부터 팬텀 편대를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아이다호주에 있던 F-111 전폭기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괌에 있는 B-52 전략폭격기를 휴전선 상공까지 보내 폭탄 투하 연습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일본에 있던 미드웨이 항공모함 전대를 대한해협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련과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상당히 강경한 보복안들을 쏟아냈다. 도끼 만행이 감정적 반응을 부른 점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 선박 납포에 이어 북한 해안선 인근 해역에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안도 나왔다. 북한 측 휴전선의 동쪽 끝부분을 폭격하자는 발상도 있었다. 미 합참은 미루나무를 베어버린 뒤 초정밀 유도병기나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의 전략적 기간 시설을 파괴하는 응징안도 냈다. 키신저도 미루나무만 자르는 행위는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온건론으로 귀착됐다. 미 국방부와 해군 측에서는 강경한 조치가 또 하나의 한국전쟁을 부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포드 대통령도 한반도에서 지나친 무력 과시는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적정한 수준의 병력 사용으로 미국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심각성에 놀라 먼저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평양에선 등화 관제가 실시되고 요인들은 지하 방공으로 들어갔다. 전 전선에서 북한군은 임전 태세를 갖췄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경계태세를 데프콘3로 높이고 비상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유엔군 측은 즉각 군사정전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즉시 이에 응했다. 이것을 본 스틸웰 사령관은 판문점 사건이 북한 측의 우발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평상시처럼 집무했다. 오전에는 박동진 외무장관의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김용환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30분간 박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던 남덕우 부총리를 불러 이 문제를 의논했다. 워싱턴에서는 이 시간 긴박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 작전 통제권도 갖지 못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